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원래 이 강의는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어머님들 좀 대상으로 저희가 기획을 한 강좌예요. 그래서 한 그 정도 학년에 좀 맞춰서 얘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중1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중1? 중1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초등 중등, 중2 이상 있으세요? 중2 이상? 아, 있으시구나. 그래도 하여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얘기는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그러니까 중등 쪽 좀 저학년 중심으로 해서 얘기는 하는데 또 몇 분 또 계시니까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혹시 계세요? 3학년? 3학년 한번 손 들어 오실래요? 아, 3학년. 나중에 혹시 미흡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얘기는 그래서 좀 학년이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 요새 입시 흐름이 좀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셨구나. 저도 어제 봤어요. 어제 제가 회의가 있었는데 빨리 끝내고 선생님들하고 회의 끝내고 요 앞에 그 호프집에 가서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축구를 보면서 직업은 못 버린다고 제가 두 가지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이번 축구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어쨌든 탈락이 됐잖아요. 근데 독일이 세계 1위인데 사실은 독일이 이제 꼴찌로 탈락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3등으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스웨덴전이 굉장히 아쉽죠, 그죠? 스웨덴, 그러니까 똑같은 선수인데 스웨덴 때 전략을 잘못 짜서 사실은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 전략을 짜서, 그죠? 입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략을 짜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 상태는 똑같은데 선수들 상태가 똑같듯이 그게 하나 제가 좀 느낀 점이고 두 번째는 역시 어쨌든 뭐 상대팀도 뭐 어떻게 대응을 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입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장점을 잘 살려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걸 잘할 때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한국 축구가 뭐 기술이 뛰어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국 축구가 잘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벌떼같이 수비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조직력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살리니까 굉장히 좋은 그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아주 잘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잘하는 거를 아무리 우리 아이한테 강요해 봐야 그거는 이제 그림의 떡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를 좀 잘 찾아서 전략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계 1위가 아니라 서울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아이가 서울대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축구 경기를 보면서 좀 해봤어요. 오늘 얘기는 어쨌든 뭐 좀 뜬구름없이 명문대 입학의 정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들에서 명문대 기준이 그럼 어디까지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죠. 어디까지를 명문대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뭐 이런 대학을 생각하냐.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오늘 모이신 많은 어머님들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중학교 1학년이고 초등학교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대학 그러면 좀 이렇게 눈높이가 높은 저도 그냥 눈높이가 높은 걸로 그냥 제가 맞춰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렇잖아요. 눈높이가 좀 높은 걸로 그냥 얘기를 드리는 게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좀 생각해 봐도 되니까 그때 설명해 들어도 되니까 그잖아요. 처음부터 뭐 이렇게 뭐 눈높이를 낮출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높은 눈높이에 맞춰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기초인데 이건 제가 항상 어느 설명회 장이건 간에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좀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와닿아서 수치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명문대라고 얘기되어지는 새칭 그런 대학을
그냥 몇 개만 좀 이렇게 잡아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좀 뭐 인문 계열도 있고, 계열로 보면 대학에서 자연 계열도 모집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자연계를 그냥 기준으로 해서, 인문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요, 인원수가. 근데 자연계가 의대가 있으니까 자연계를 그냥 한 예를, 거기가 인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학생들의 최상위권 아이들이 좀 원하는 그러한 이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서울대 있죠, 서울대, 그죠? 서울대가 자연계 학생이 그냥 반 정도 생각해서 한 1,500명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연계 학생. 그 다음에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그러니까 서울대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거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략 한 1,000명 정도 돼요. 대략 한 1,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해서 대략 4,200명 정도 되거든요. 4,200명? 그럼 그 인원 대략 합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7,000 정도, 그죠? 7,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연대고대 이런 건 뺐어요, 다. 최상위권 그냥 얘기하면 7,000명 정도 된다. 7,000명 정도 되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에 입학할 시점으로 생각을 해서 보면 대략 뭐 재수생 포함해서 한 50만 명 정도를 그냥 잡아보면요. 50만 명 정도가 50만 안 될까요? 뭐 45만 뭐 이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보면 대략 한 1.5% 정도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험생의 한 1.5% 정도 학생이 이제 그 대학을 자연계에서 가는 거죠. 인문계는 이런 의대 쪽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울대부터 이렇게 잘라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인원이 좀 좁아요. 그죠? 자연계는 뭐 학과에 관계없이 지방의대 이렇게 되면 지방의대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서울대 포기하고 내려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어쨌든 자연계 포기 한 7,000명이니까 인문계는 그보다 훨씬 좀 적죠. 그러면 그 한 7,000명의 안에 들어가기를 경쟁하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집 단위가 대략 한 7,000,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런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가장 고등학교에서 센 고등학교가 뭐예요? 영재고죠. 영재고. 전국에 8개가 있어요. 전국에 8개. 대략 인원은 800명 정도 돼요. 800명. 영재고 8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8개 정도 있더라. 그 다음에 과고가 있어요. 과고. 지역별로. 영재고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이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학고는 경기 북과학고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지원을 하게 되죠. 경기도 아이들이. 어쨌든 그런 게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인원을 보면 그 학생들이 대략 한 1,700명 정도 돼요. 1,700명 정도. 뭐 그 정도 인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 20개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요. 20개 과학고등학교가 대략 한 1,700명 정도. 이 정도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아이들이 이제 전국형 자사고 아이들 있잖아요. 전국형 자사고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면, 제가 아까 이과 기준으로만 얘기했으니까, 10개 전국형 자사고 중에서, 뭐, 전국형 자사고 가는 애들은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이렇게 그냥 추스려 보면, 반은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 정도 잡아 한 1,500명? 이 정도 잡아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고에도 또 인재들이 있어요. 그죠? 일반고에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반고가 한 1,500개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1,500개 정도 되는데 1,500개에서 전교 1등하고 2등 아이들 있죠. 뭐 자연계열만 그냥 생각할게요. 인문계 빼고 그냥 자연계열 전교 1등, 2등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성적이. 그래서 그런 아이들 보면 대략 한 3,000명 되죠. 아마 이 정도 인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7,00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7,000명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룹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대학에 가고 있어요. 인문계까지 해서. 그러니까 현실은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건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같이 우리가 세계 1위인 독일을 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그런 이제 정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좀 맞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입시의 기초는 한 그 정도 돼서 몇 개 좀 살펴볼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어머님들도 좀 이렇게 꿈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영재고가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전국형 영재고가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영재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딱 거부감을 가지세요. 아, 우리 아이는 영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특히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는 영재는 아니어서 영재고는 힘들고요. 과학고는 어떻게 좀 보내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이. 영재고는 아니지만 과학고는 애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과학고를 진학하는 아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은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진 아이들이에요. 영재고를 준비하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과학고를 봅니다. 과학고는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는 남의 얘기고 과학고는 그래도 뭐 이렇게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과학고를 선발할 때는 어떻게 선발하냐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좀 A가 좀 전체적으로 올해이면서 수학, 과학을 아주 좀 월등하게 좀 잘한다는 좀 인식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한번 과학고를 쓰기를 권해요. 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서류가 통과되면 캠프를 들어가거든요. 과학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영재고 말고.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들어가요. 근데 캠프를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면접을 보고 지필고사를 봐요. 들어가서. 근데 지필고사 수준이 학교에서 얘기하기는 그냥 중학교 심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냥 경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준비한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거 준비했던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과학고를 또 지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5월 달에 뽑아요. 5월 달에 지필고사를 봐서 모든 입시가 7월이면 다 끝나요. 영재고 입시는. 그러니까 3학년 때 5월 달에 지필고사 보고 그 다음에 캠프 들어가서 최종 끝나요. 끝나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7월 달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게 끝난 아이들이 다시 이제 과학고를 갈 건지 일반고를 갈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전국형 자사고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을 건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재고, 과학고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영재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과학고만 생각을 한다.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다. 높지는 않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넣어보지 뭐 이 정도면 뭐 넣어볼 수 있어요. 물론 넣어볼 수는 있는데 붙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럼 영재고 준비는 어떻게 하냐? 보통은 영재고는 어머님들 생각엔 굉장히 이것도 오해 부분인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다 끝나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 아이들만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면 그 얘기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준비한 기간이 뭐 이렇게 너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막 그러지 않아도 붙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아이들 있죠. 한 1년 정도 빡세게 준비해서 그냥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이가 좀 기량은 돼야죠. 기량. 그렇죠. 기량은 돼야죠. 기량은, 뭐 아주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천재 같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아이가 똑똑하네. 수학과학 좀 하네. 뭐 이 정도 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게 넘사벽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아, 이거 뭐 진짜로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연 이걸 할까요 말까요 막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저학년 어머님들.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한 3개월 시켜보시면 답이 나와요. 진짜로.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이가. 나하고는 안 맞아. 나 학원 가기 싫어. 이래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수업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못 버텨요, 아이가. 그걸 버티는 아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버티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상담할 필요 없이 일단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봐서 해보면 한 3개월 정도, 3개월 이내에 판가리라면 나요.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서.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지겨워요. 못하겠다고 그러면 빼면 돼요. 그만해라. 이게 이렇게 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뭐 어쨌든 재미있는 건지. 왜냐하면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 경시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경시. 어려운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게 하고 풀게 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지겨워하는 아이들은 못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즐거우면 그런 거 푸는 거 즐거워하고 이러면 그런 아이들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시면 되죠. 영재고는 그래서 어쨌든 뭐 전국에 800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아이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학교 들어가면 반 정도는 서울대를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교에. 왜냐하면 전국에 800명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학교 들어가면 한 반 정도는 그냥 서울대 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주로 뭐 카이스트라 이런 과학기술원 쪽으로 하죠. 물론 뭐 연대, 고대 이런 데도 가요. 다 이게 100% 서울대 가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연대, 고대, 뭐 성대 이런 데도 가는 데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하여튼 이 학교 갈 수 있으면 좋죠. 이 학교 갈 수. 여기는 그냥 여기 한 김에 제가 요 과학고는 여기 경기 북과고 여기 하나 있고요. 전체 대략 한 이렇게 20개의 과학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표가 없는데요.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뭐 여기서 해당되는 건 얘기 하나고 서울권은 2개가 있죠. 서울은 인구가 좀 많아서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개고요. 경기권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뭐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굳이 뭐 모르셔도 되는데 광주 쪽에는 없어요. 과학고가. 그래서 아까 광주 쪽에는 없어서 아까 보면 여기 있죠. 광주과학고. 이 광주과학고가 인원이 좀 적잖아요. 이렇게 뭐 22명뿐이 안 뽑고 여기 광주과학고. 광주과학고 보면 광주과학고가 전체 인원이 90명이에요. 근데 90명인데 45명은 과학고로 선발하고 90명 중에서 반은 과학고로 선발하고 광주에 과학고가 없어서 45명은 영재고로 선발하고 이렇게 돼요. 어쨌든 그거는 다 이렇게 도마다 하나씩 이렇게 쭉 있어서 전체 20개 과학고가 있고 우리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이제 경기 북과고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그리고 좀 특히 저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영재고하고 과학고를 막 혼돈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영재고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기도 다 과학고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영재고예요. 과학고라고 붙여 있다고 해서 이게 과학고가 아니라 과학고하고 영재고는 달라요. 배우는 건 비슷한데 달라요. 얘네들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여기 애들이 다시 그 다음에 과학고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 그 입시로 보면요. 얘네들이 더 우선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요. 과학고보다. 왜냐면 먼저 선발하는 애들이니까. 영재고가. 그렇게 돼요. 물론 저 과학고 가도 뭐 좋은 대학들 많이 가는데 특히 이제 영재고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영재고 얘기한 김에, 좀 더 한번 영재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뭐 배우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게 뭐, 보세요. 여기 보면, 물론 뭐 필수 과목 이런 것도 해요. 국어, 뭐 한국사, 뭐 얘네들 영어, 뭐 이런 거 배워요. 수학원,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건 1학년 때 잠깐 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 보세요. 뭐 다 이런 교과목들이에요. 다 AP 과정이죠. 대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뭐 고등학교 그냥 고등학생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취급하는 건 거의 안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면 뭐 이런 것들 해요, 그냥. 고급 물리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뭐 정수론 뭐 그다음에 미적분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물리학 뒤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세포 생물학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청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냥 대학교 AP 과정을 그냥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고 여기는 이게 인천예술영재학교인데요. 인천예술영재학교인데 인천예술영재학교 예술자가 붙은 학교들은 약간 융합형 이러한 교과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뭐 창의적 디자인 뭐 이런 교과목 있죠.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교과목들이 좀 융합과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죠. 영재고나 과학고 아이들은 특히 영재고 아이들 있잖아요. 영재고나 과학고 아이들은 실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배우는 내용이 일반 고등학교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실험이나 대학교 AP 과정을 그냥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수능 이런 건 안 가르쳐요. 수능 이런 건 안 가르쳐서 여기 아이들은 수능 시험 보면 수능 시험 못 봐요. 점수가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다 뭐로 가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그것도 최저 기준이 없는 수시. 예. 그러니까 주로 특기자 전형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의 종합 전형을 보면 최저가 없잖아요. 다 누구를 배려하는 아이들 그걸까요? 얘네들을 배려한 거예요. 최저 있으면 얘네들 못 가요. 얘네들 그런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학교 AP 과정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무슨 뭐 수능 시험에서 뭐 이렇게 오지선다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으로 가거나 이렇게 대학을 가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뭐 여기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는데 영재고 입시는 어떠냐면요. 그냥 성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행이 필요 없어요. 영재고 입시는 선행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경시 수학을 아이들이 공부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만 선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선행을 안 시켜요. 영재고 입시 때는 그냥 계속 심화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대한 심화인데 그게 이제 경시죠. 수학 경시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경시 수준은 무슨 뭐 성균관대 경시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보다 좀 더 높은 KMO 수준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시키죠. 4과목을 다 시킵니다. 물화생지 이렇게 4과목을 다 시키고 물화생지는 보통 투과정 정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배우는 투과정 정도까지를 시키게 되죠. 시키게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그 영재고 입시에서 이렇게 제가 오늘 뭐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영재고 입시를 꽤 오래 하게 되는데 빨리 끝낼게요. 얘기가 길어지. 영재고 입시에서 좀 두려워하는 점들이 뭐냐면 이거 하다 보면 수학, 과학에 너무 편중돼서 아이가 국어나 영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혹시 여기 떨어졌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떨어졌다가 이거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저학년 때는 보통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 3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3일, 뭐 월수금 이 정도만 해요. 원래 보통 지금 대부분의 학원도 수학을 월수금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나요? 대신에 월수금을 할 때 월수금 오는 날은 하루 종일 수학만 해요. 그리고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경시 수학만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좀 계속 아이들이 머리를 써서 이제 풀게 하는 이런 수업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일을 쓰는 거고 과학은 보통 주말에 이렇게 듣게 해요. 그러니까 화목토나 이럴 때 시간이 납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아이들이 편중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영어가 좀 딸리거나 뭐 국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신데 꼭 그렇진 않아요. 보통 시키시면. 그래서 좀 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둬서 아이가 수학하고 과학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시켜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건 그냥 서치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좀 잘하는 그룹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개의 자사고가 있죠. 10개 자사고가 있는데 뭐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학교들 있죠. 김천고가 물론 여기도 전국형 자사고이긴 한데 지금 이게 서울대가 수시가 9명이고 뭐 많이 보내긴 했어요. 수시가 9명이고 근데 전체 서울대학 보낸 게 서울대학교 인원수인데 10명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그렇게 그 전국형 자사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일반고보단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성적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죠. 이 정도 분위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제가 뭐 이런 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학교를 보낼 거면 차라리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좀 약간 자사고 필 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인 줄 알죠? 네? 그 무슨 뭐 낙생이나 대진이나 뭐 중앙이나 이런 데 가도 학교 분위기 좋아요. 오히려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시키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공부를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잘 관리를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안 보셔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가면 뭐 게임도 하고 밤새도록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서는 보통 이제 선호하는 학교가 외대부고 하나고는 서울 지역만 주로 뽑으니까 이게 하나고는 이게 왜 전국형 자사고냐면 그 직원들 있잖아요. 하나그룹 직원들 때문에 전국형 자사고고 사실은 서울 애들만 대부분 뽑게 되죠. 이제 외대부고, 민사고, 그 다음에 상산고 뭐 이 정도 학교들을 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경기도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 학교가 후기고로 바뀌면서 떨어지면 비평준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그래 뭐 잠깐 떨어졌다가 거기 이사 가면 배정 받자마자 다시 강남으로 내가 이사를 가서 강남으로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6개월은 사셔야 될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교 집어넣었다가 떨어지면 이제 비평준화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가자마자 바로 입학도 하기 전에 그냥 주소지 이전해가지고 강남으로 이사하면 강남권으로 배정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한 학기 지나셔야 될 거예요. 한 학기. 그래서 그걸 감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지금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님들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 그 진보 교육감이 좀 뽑혀서 이재정 교육감이 지금 어쨌든 자사고나 이런 쪽은 좀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잖아요. 정책을 쓰는데 어머님들 중에서 진짜로 저는 중학교까지는 애를 어떻게 좀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그 꼴을 보고 살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꼭 기숙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가능한 방법은요. 용인은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용인은 그걸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런 데 있죠. 뭐 한일고 이런 데 있잖아요. 한일고. 상산도 모르겠어요. 이 상산고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사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에요. 방법은 미리 학교를 방문하세요. 미리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에서 한일은 그렇게 해요. 한일은 예전부터 그래왔어요. 걔네들은. 한일고등학교는 제가 한일고등학교 선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학교를 가세요. 가서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 다 띄워가지고 가면 돌려줘요. 안대라인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대라인은 넣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원서 접수를 안 받은 것처럼 해요. 접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세마고등학교 뭐 이런 후기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에서 아이들을 뽑는 방식이 여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기 고등학교가 뭐 세마 고등학교 이런 데 보면 그 자율학교들 있잖아요. 기숙형 자율학교 이런 학교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거기 후기 고등학교예요. 지금같이 똑같이 선발했던 거예요. 선발했는데 그 학교들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 학교들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추천 못 받아요. 못 받았는데 그 학교들이 그러면 어떻게 선발을 했냐? 미리 갖고 오라고 그래요. 원서를. 자기네들이 봐요. 다. 그래서 뽑을 애들만 뽑고 아닌 애들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반고에다 접수하라고.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 찾아가서 해봐야 되는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첫 해라. 외고를 꼭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 떼어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그렇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여기는 가고 싶다고 하고 여기 떨어지면 엉뚱한 지역에 가야 되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지 않냐. 무슨 방법을 얘기를 뭐 대책이 없다 그러면 안 넣어야죠. 뭐 학교에서 대책이 없다. 우리 그거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넣는데 아까 같은 그런 학교들 있죠. 그런 학교들은 예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와서 그게 후기고등학교라고 해서 세칭 자사고 떨어진 아이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선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 학교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원서 접수 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으니까 초반에 또는 그 전에 한번 찾아가서 학생비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뭐 이런 고등학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외대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외대부고는 이게 워낙 이제 견제를 받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견제를 받는 학교여서 외대부고에서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거. 그래서 이거 막 소문나면 또 뭐 학교 하여튼 제재 당하고 이래서 저런 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이렇게 학교들 좀 행정력이 좀 덜 미치는 데 있잖아요. 지방 이런 쪽들은 그런 쪽은 좀 이렇게 편법으로 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쪽들 보면 그냥 입시 성과예요. 그냥 제가 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안양외고 이런 데 꽤 많이 보내죠. 그 다음에 뭐 경기외고, 경기권에서만 갈 수 있는 거니까 성남외고 이런 데, 수원외고 쭉 있죠. 여기서 뭐 이런 김포외고나 동두천외고 정도의 실적은 사실은 외고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일반고 수준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분당권의 일반고 정도 수준도 안 되니까 그래도 좀 생각을 하면 뭐 성남외고나 경기외고 이런 쪽 이런 데인데 여기가 주로 이제 공립외고여서 과연 지금 현재 그 진보교육감 상황에서 좀 살아남을까 이게 이거는 조금 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니까 조금 뭐 위에 좀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서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외고는 예전에는 그 성적을 중3 성적은 등급으로 산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중학교 3학년 영어 성적도 다 뭐로 선정을 해요? ABCD 해서 5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외고를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다 영어는 올 A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를 생각한다면 올 A로 가고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올 A라는 아이들이 다 집어넣을 텐데 거기서 판가름이 안 나면 그 다음에 성적을 보는 게 뭐 국어, 그죠? 사회 이런 순으로 해서 그 다음 그거를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적 산출에 있어서는 그렇게 산출하겠다라고 하고 물론 저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뽑겠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중3이 꼭 외고를 아이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성적이 올 A면 가능성은 있어요. 외고 그냥 집어넣어도 중학교 성적이 과목이 대부분 주요 과목이 다 올 A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고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외고가 좀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하면 지금 문이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문이과가 없어져서 외고를 가기를 좀 꺼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학부모님들이 자사고를, 그러니까 이런 뭐 특목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좀 꺼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꺼리는 거죠? 내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신 때문에. 학교 프로그램은 좋은데 가서 내신 못 따가지고 요새 수시도 많고 이렇다는데 내신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일반 고등학교도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성적 산출해요. 그러면 보통 문과 아이들이 보통 문과를 선택하는 게 물론 다른 과목 뭐 본인의 진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은 뭐 때문에 내신의 어떤 과목 때문에 그래요? 수학 때문에 좀 많이 그거를 두려워해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도 문이과가 없어져가지고 같이 산출해요. 같이 산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과 성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고를 선택하는 것도 그다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학을 못하고 다른 과목을 좀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내신 산출하더라도 이과 아이들한테 치이잖아요. 이렇게 내신 산출하면 수학을 같이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냥 이쪽은 외고 아이들이니까 좀 문과 성향 아이들끼리 어차피 하는 거니까 좀 상황은 좀 비슷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인문계를 꼭 자기가 문과 계열로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외고를 선택하는 것도 현재는 그다지 나쁜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내신적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학교가 계속 어쨌든 살아남는다고 하면 학생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차별성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수시로 많이 보내잖아요. 여기 보세요. 경기외고. 수시로 그래도 11명 이렇게 보내잖아요. 성남외고도 수시로 7명씩 보내거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못 보내요. 이렇게 보내지 못합니다. 실제. 많이 보내는 거예요. 실제. 여기 보면 9명, 15명 안양외고 수시로 14명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학교에 한번 이것도 문의를 해보면 학교에서 좀 약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떨어지면 이사를 가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니까 중3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다가 가서 성적표 들고 가서 거기 입시 담당하시는 선생님 있으실 거잖아요. 직접 상담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이 학교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거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쪽도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뭔가 하여튼 길이 훨씬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좀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해봅니다. 일반 고등학교 전체적으로 분당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분당권은 지금 이게 2018학년도고 이게 2017학년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서울대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울대 기준으로 보면 일단 낙생고등학교라는 데가 이제 서울대를 15명을 보냈는데 여기 인원을 한번 보세요. 수시가 4명이고 정시가 11명이에요. 여전히 이 학교의 어떤 성격을 보면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시로 많이 보내는 걸 알 수가 있죠. 학교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 학교는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분당 지역의 어떤 자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학교 분위기는 내신 따기 되게 어렵고 학교 시험 되게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 어렵고 그런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늘푸른 고등학교도 올해 실적은 참 좋아요. 작년 실적은 별로 좀 안 좋았는데 올해 실적은 작년에 떨어진 아이들이 이때 정시로 좀 붙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재수생 아닐까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대진고등학교가 의외로 작년에 8명인데 지금 대진고등학교 4명인데 근데 이 학교는 성격 자체가 의대 쪽으로 좀 많이 빠져요. 이과 아이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고 학교가 이과 아이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고 의대 쪽으로 좀 많이 빠져서 서울대 인원수가 좀 적은 걸로 돼요. 의대는 거의 꽤 많이 보내요. 거의 학교 애들 얘기는 중복 합격 얘기 포함해서 얘기할 텐데 4, 50명 선 정도 얘기를 해요. 물론 중복 합격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하나 아이가 한 3개 붙으면 3개 다 세서 그러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꽤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낙생고도 마찬가지죠. 그런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중앙고도 어쨌든 작년, 재작년 안정되게 이렇게 계속 보내는 학교죠. 중앙고. 그 다음에 영덕여고, 서영고의 약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서영고가 그래도 예전에 좀 한참 주춤하다가 서영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시가 7명씩이나 되잖아요. 여태까지 최고로 제일 많아요. 이거 다 재학생이라는 얘기예요. 서울대 수시 7명이고 다 재학생이에요. 이거 엄청 보낸 거예요. 이거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도 이렇게 눈여겨볼 학교죠. 그러니까 11명 보내고 작년에도 9명 이렇게 됐으니까 꾸준하게 보내고 있는 거고요. 순회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순회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4명 이렇게 돼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분당은 상대적으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일반고를 설사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상층이 상당히 두꺼워요. 상층이 상당히 두꺼운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해당이 될 거예요. 요 학년 아이들은 지금보다는 1등급 수가 좀 늘어나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1등급 수가 4%인데 뭐가 늘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하잖아요. 인원수를 같이 합산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를 나눠서 이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과가 예를 들어서 좀 적은 학교 있잖아요. 그럼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되면 아무리 반올림한다 하더라도 전교 뭐 3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럼 전교 4등은 2등급이고 막 이런 학교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이과를 합해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300명이다. 그러면 12명까지가 1등급이 되잖아요. 과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등급이 좀 좋은 학생들이 분당에서 좀 이제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아무래도 학교들도 좀 지역도 좀 평가를 해요. 입학사정관들이. 아무래도 분당에서 얘가 1등급 초반이야? 그래? 근데 학교를 보니까 분당 지역이네? 그럼 학교 수준도 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학교 수준을 어떻게 하냐면 수능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능 성적이 그 지역의 어느 학교는 보통 2등급자가 몇 %고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럼 대략 이 학교 얘는 내신 등급이 한 1등급이니까 수능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통계니까.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아이고 그러니까 얘는 뽑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성적 산출을 같이 하다 보니까 1등급 아이들이 이렇게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예전에는 그래서 분당에서 좀 상위권 아이들도 내신 성적 따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이 다 뭐였어요? 논술이었잖아요. 학생부로는 잘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진짜 소수고 대부분 논술로 좀 대학을 좀 많이 가는 형태였는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 성적 평가가 문이과가 없어지면서 같이 평가를 하니까 좀 상위권 그룹 아이들은 훨씬 더 좀 내신 따기가 좀 수월해졌다. 반대로 문과 성향의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수학에 대해서 좀 더 예전보다 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내신 관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자연계들하고 같이 평가해요. 같이 평가하는 게.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해당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해당이 돼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고 분당 지역은 어쨌든 좀 상층은 지금 중학교 어머님들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 A야 그래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A는 이게 91점으로 A를 받은 건지 99점으로 A를 받은 건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딱 나눠지잖아요. 아예 퍼센트로 딱 나눠지게 되니까 그때 가면 헐 다르죠. 그리고 어머님들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A 맞는 아이들이 한 학교당 몇 %요? 한 학교당 제가 보기엔 평균 내면 한 30%는 될걸요. 30%. 그죠? A 맞는 아이들이 과목당 한 30% 정도 돼요. 물론 조금 뭐 편차는 있겠지만 많은 학교는 어디는 뭐 거의 40% 육박하는 과목들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은 뭐 A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얘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다가 고등학교 올라가 보면 이제 확실히 탁 나타나죠. 실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상위권 아이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의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입시를 한번 저희 어머님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의대가 좀 꾸민 이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의대 뽑는 거 한번 여기 보세요. 의대 뽑는 거 보면 의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좀 정교권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의대를 지원해요. 분당 같은 경우도 의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뭐 꼭 전교 1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 이제 의대를 쓰죠.
의대를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의대 인원은 전체 지금 한 3,000 지금 현재 2,900명 정도 요 인원이에요. 2019년도 2,900명 정도 되거든요. 의대만 치대 합해서 이제 3,400명이에요. 그리고 한의대까지 합하면 한 4,200명 정도 되는 인원이에요. 근데 이제 의대만 우리가 보면 치대 빼고 의대만 보면 정시가 뽑는 게 37% 돼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수시에 보통 그 최저 기준이 없잖아요. 다른 전형들은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의대는 반드시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최저 기준이, 그죠? 최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수능은 보통 4개 과목을 공부하는데 4개의 등급 합이 보통 상위권 의대는 5예요. 5. 그러니까 1, 1, 1, 2, 2등급까지. 2등급 하나까지만 이렇게 최저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통과해야지만이 어쨌든 수시에 붙을 수 있으니까 정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전형을 보면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을 보세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도 꽤 돼요. 그렇잖아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이 꽤 된다. 논술은 점점 줄고 있어요. 성균관대학이 올해부터 논술로 의대는 뽑지 않고요. 2020년도에 연세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대는 논술 전형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뽑게 되니까 이 인원수가 한 50% 정도 돼요, 또. 그러니까 근데 이 인원에 집어넣는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거의 1등급 초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초반에 등급을 받으려면 자사고보다는, 그죠? 최저를 맞춘다라고 가정하면 자사고보다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자사고에서 1등급 이 등급 맞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의대를 2등급 아이들을 붙여준다? 안 그럴걸요. 영재고 애들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 이렇게 뽑아서 넣어도 되잖아요. 물론 못 가게 하지만 그러니까 넣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실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면 무조건 자사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반고 그냥 보내세요. 일반고 보내시는 게 답이에요.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높고 정시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정시. 수능을 아주 잘 준비를 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전체적인 어떠한 그 서치를 했고요. 요즘에 좀 돌아가는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돌아가는 얘기는 올 8월에 지금 교과부에서 최종 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 그냥 예측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올 8월에 발표되는 주요 논점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라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요 문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정시비중 확대 이 얘기는 수능이 상대평가가 돼야지 정시비중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놀자는 3가지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3가지라고 얘기는 해요. 3가지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 수능은 그냥 절대평가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더 큽니다. 상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렇게 그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여태까지 막 절대평가 등등 해가지고 막 떠든 건 뭐냐. 그건 어떻게 수렴을 할 거냐, 그거는. 그러면 1년 동안 작년에 그냥 결정하고 말지. 그걸 또 1년을 끌어서. 그 다음에 올해 또 똑같은 결론을 그냥 내리는 것 자체가 좀 우습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제가 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냐면 교과부에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입시 플랜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냥 요번에 8월 달에 발표되는 걸로 하고 지금 과도기니까 그렇게 하고 좀 뭔가 새로운 입시 정책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해요.
그럼 2020년이 뭐냐,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뭐가 해당이 되는 해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인데요. 그때부터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내신 성적도 현재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신 성적도 상대평가로 하겠다.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내신 성적이 현재는 상대평가잖아요. 현재는 그냥 그 등급으로 하는 현재 상대평가인데 2022년도부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부터는 성적도 절대평가로 하겠다. 중학교처럼. 그 발표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지금 수능을 지금 절대평가로 가면 혼란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시 확대, 이건 완전히 물 건너 간 거고, 절대평가로 간다고 하면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하면서 수능이 변별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렵게 출제하면 돼요. 요번에 영어처럼. 요번에 그 고3 아이들 6월 달에 영어 봤거든요. 작년에는 수능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작년에는 1등급자가 10%가 넘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가 너무 쉬워가지고, 심지어 서울대학교는 영어 성적이 크게 이제 반영이, 우리 학교를 쓰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이를 0.5점뿐이 안 벌려놨어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한 아이들 중에 영어 2등급자들도 있어요. 올해 들어간 아이들 중에는. 다른 거 시험 잘 봤으면 영어를 2등급 맞고 나머지를 이렇게 못 본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서울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영어가 굉장히 너무 쉬워서 10%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예전으로 따지면 거의 2등급자 아이들이 다 1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물수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 6월 달에 고3들이 모의평가 봤잖아요. 요번에 봤을 때는 거의 4%는 좀 넘었어요. 한 5% 정도 수준? 이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반응이 어떠냐면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수능을 어렵게 출제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억지로 절대평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능을 디립도 어렵게 만들어서 90점 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시험이 그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수능은 당분간 그냥 상대평가 체계로 갈 거예요. 근데 교과부에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물러서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거 2년을 끌은 건데. 그렇잖아요. 김상곤 교육감이. 예? 빨리 결정해버렸으면 되는 거를 가지고 욕먹을 때 한 번에 욕먹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2년을 끌었으니까 뭔가 이쪽에서도 전략을 세워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거일 것 같아요. 2022년도에 고교 학점제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때부터 뭐 내신 성적도 절대평가, 그죠? 절대평가.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해서도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수능도 이때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능도. 논수령을 집어넣겠다. 이 정도 발표가 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수능을 좀 발휘해서 논수령 수능을 좀 해보겠다. 논수령 수능이 왜 이게 얘기가 되어지냐면, 일본이 2020년도부터 논수령 수능을 도입해요. 일본이. 이 가까운 일본이. 논수령 수능이 어떤 거냐면, 걔네들 국어니까 일본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걔네들 국어에 논술 문제가 세문항이 나와요. 소문항이 나오는데 글자 수는 대략 80자에서 한 120자 사이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본격적인 논술은 아닌데 그 정도 분량으로 해서 세문항. 그래서 국어랑 걔네들, 그러니까 일본어랑 국어랑 그다음에 수학을 이렇게 논수령으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지금 그 일본 발표거든요. 교과부에서도 그게 이제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채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게 실험을 하는 게 컴퓨터 채점이 되나 봐요. 글자인식이 길지 않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할 수 있는 거죠. OMR 돌리더라도 이게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을 좀 도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과부 쪽에서.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그게 해당하는 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있죠. 그 밑에서 초6, 초5, 초4 한 몇 년은 가겠죠. 그거 몇 년 갈 테니까 고기 학년에 해당하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어머님하고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는 좀 입시가 다른 어머님들이에요. 획이 그어져 있는 이렇게 좀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입시 방향은 좀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택을 좀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성취평가제가 되고요. 성취평가제가 내신에서 성취평가제가 되면 그죠? 어디가 유리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 전형은 없어질 수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정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정시가 늘어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어서 정시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마 논술에서 줄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전형으로 좀 늘어나는 인원이 될 거예요. 연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연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줄여서 정시전형으로 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좀 상위권 대학들은 다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좀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정시를 좀 늘리는 이런 식의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논술도 제 개인적으로는 금방 이게 없어질 전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좀 줄을 수는 있어요. 지금 뽑는 인원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그게 정시로 좀 이렇게 늘어 들어가고 논술 전형도 어쨌든 좀 명맥은 유지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이 국가에서 내신을 이게 진짜 절대평가로 고등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당연히 그때는 특목고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특목이나 자사고를 일반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단순한 이유는 내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신 따기가 힘들다. 학교 분위기 다 좋고 거기 있으면 아이들 실력도 늘고 뭐 이런 것들 다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보내는 거니까 그때쯤 되면 좀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간 남아 있잖아요. 기간 남아 있으니까 좀 추이를 좀 보시면서 그러면 전국형 자사고는 지금 진보교육감 하에서 없어질 거냐, 이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살아남을 것 같아요. 탄압은 좀 받을 텐데 기본적으로 전국형 자사고 10개고 있잖아요. 이건 안 없어진다. 과학고도 뭐 계속 있을 거고 영재고도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형 자사고도 좀 주춤하기는 하겠죠. 지금 뭐 이렇게 뭐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겠죠. 외고도 경쟁률이 좀 떨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것도 그냥 이렇게 뭐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 나치 시대도 아니고 그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책적으로 당연히 입시에서 유리한 거는 일반고보다는 그렇게 되면 특목고가 유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하여튼 뭐 두서없이 오늘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 남아서 좀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혹시 저희 학원에 처음 오셔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이 자리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재학생 어머님들은 담임 선생님들이 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런 것 좀 안내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